1억 원이 한 달 만에 약 7,200만 원이 됐습니다. 나스닥 100은 2020년 2월 19일 고점부터 3월 23일 저점까지 약 28% 하락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약 2,800만 원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기술주의 시대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의 공장이 멈추고 항공편이 끊겼습니다. 기업 실적과 고용과 소비가 동시에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람들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달인 2020년 4월 나스닥 100은 한 달 동안 15.2% 상승했습니다. 2002년 10월 이후 가장 강한 월간 상승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나스닥 100은 연간 가격 수익률 기준 47.6%, 배당을 포함한 총수익 기준으로는 48.9% 상승했습니다. 2020년 1월 초에 1억 원을 나스닥 100에 투자해 지수와 똑같은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3월 저점에서는 계좌가 약 7,20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보유했다면 가격 수익 기준 약 1억 4,760만 원, 총수익 기준 약 1억 4,890만 원이 됩니다. 환율과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단순 계산이지만 한 해의 초반 공포와 연말 결과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물론 7,200만 원이 된 계좌가 15.2% 오르면 곧바로 1억 원을 회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7,200만 원에서 15.2%가 오르면 약 8,294만 원입니다. 28% 하락한 계좌가 원금으로 돌아가려면 28%가 아니라 약 38.9% 상승해야 합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필요한 회복률은 더 빠르게 커집니다. 1억 원이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원금을 회복하려면 100% 상승해야 합니다. 1억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들면 약 233% 상승해야 다시 1억 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특히 40대와 50대 투자자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40대와 50대에게 1억 원은 단순한 여윳돈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비와 주택대출과 부모님 의료비와 자신의 노후 준비가 동시에 걸려있는 돈입니다. 2024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47만 4천 원이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만 보면 월평균 59만 2천 원이었습니다. 자녀 2명이 사교육에 참여한다면 평균만 단순 적용해도 매달 약 118만 4천 원입니다.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5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입니다. 65세가 된 이후의 기대 여명도 평균 21.5년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지금 50세라면 60세까지 10년, 65세까지 15년이 남아 있습니다. 투자로 자산을 성장시켜야 하지만 20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노후 생활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40대와 50대의 투자는 최고 수익률을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퇴직 시점까지 계좌를 유지하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2020년의 급락에서 투자자들은 크게 3번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락 속도가 빠르니 회복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스닥 100은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약 28%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무너지면 몇 년 동안 회복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하락 속도와 회복 속도는 반드시 같지 않습니다. 2020년에는 충격이 매우 빨랐지만 반등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두 번째는 실물 경제가 나쁘니 주가가 오를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기업 실적과 고용이 완전히 회복된 뒤 주가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는 앞으로 6개월이나 1년 뒤의 변화를 먼저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4월 중순 시장이 저점에서 약 25% 반등한 뒤에도 투자자들은 단기 경제와 주식시장에 대해 여전히 강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나빴는데 가격만 먼저 올라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등이 너무 빠르니 반드시 다시 폭락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3월에 전량 매도한 투자자는 4월에 다시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확진자와 실업과 경기 침체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좋아진 것을 확인한 뒤 재진입하려고 했다면 4월에 15.2% 반등을 상당 부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량 매도 전략이 어려운 이유는 판단을 한 번만 마치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 팔 것인지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살 것인지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의 판단을 모두 맞춰야 합니다. 특히 QLD와 TQQQ에서는 이 문제가 더 커집니다. QLD는 나스닥 100 하루 수익률의 2배, TQQQ는 하루 수익률의 3배를 목표로 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연간 2배와 3배가 아니라 하루 2배와 3배입니다.
나스닥백이 첫날 10% 하락하고 다음날 11.11% 상승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수는 100에서 90이 됐다가 다시 100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수수료와 추적오차를 제외하고 단순 계산하면 QLD는 첫날 20% 하락해 80이 됩니다. 다음날 지수가 11.11% 오르면 QLD는 약 22.22% 상승합니다. 80에서 약 97.78이 됩니다. 지수는 원점으로 돌아왔지만 QLD는 약 2.2% 손실입니다. TQQQ는 첫날 30% 하락해 70이 됩니다. 다음날 약 33.33% 상승해도 93.33에 불과합니다. 지수는 다시 100이 됐지만 TQQQ는 약 6.67% 손실입니다. 이것이 1일 재설정과 복리 효과 때문에 장기간 수익률이 단순히 지수 수익률의 2배 또는 3배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PROSHARES도 하루보다 긴 보유기간에는 실제 수익률이 목표 배수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으며 그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2020년의 교훈이 레버리지 상품을 모두 매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폭락이 오면 TQQQ에 전 재산을 넣으라는 뜻도 아닙니다.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참여와 한도입니다. 40대와 50대 투자자가 2020년에서 배울 수 있는 실전 원칙은 5가지입니다. 첫째, 투자 계좌보다 비상금을 먼저 만듭니다. 5월 필수 생활비가 350만원인 가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개월 생활비는 2,100만원입니다. 9개월 생활비는 3,150만원입니다. 12개월 생활비는 4,200만원입니다. 실직이나 휴직이나 부모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비상금이 없다면 하락장에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처럼 빠르게 반등하더라도 그 반등에 참여할 계좌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비상금은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죽은 돈이 아닙니다. 투자 계좌를 최악의 시기에 매도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둘째, 위기 뉴스와 정기 매수 규칙을 분리합니다. 5월 200만원을 투자하고 목표 비중을 QLD 80%, TQQQ 20%로 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소에는 QLD 160만원, TQQQ 40만원을 매수합니다. 뉴스가 심각하다는 이유만으로 월 적립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줄었거나 비상금이 부족하다면 월 적립액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00만원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 자체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5월 200만원을 6개월 동안 중단하면 매수하지 못한 원금은 1200만원입니다. 그 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오면 차이는 1200만원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추가 현금은 한 번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락장에서 사용할 현금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하락에 3천만원을 모두 넣는 대신 600만원씩 5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점 대비 10%, 15%, 20%, 25%, 30% 하락 구간에서 각각 600만원씩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이 10%만 하락하고 반등하면 일부 현금은 남습니다. 시장이 30% 이상 하락하면 더 낮은 가격에서도 매수할 기회가 남습니다. 이 방법이 최저점을 맞춰주는 것은 아닙니다. 바닥을 맞추려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넷째, 매도 규칙에는 반드시 재진입 규칙을 함께 적습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계좌의 30%를 현금화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도하기 전에 다시 들어갈 조건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1선을 다시 회복했을 때 10%, 61선을 회복했을 때 10%, 나머지 10%는 4주 동안 매주 나누어 매수하는 식입니다. 이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정답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핵심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재매수 방법까지 정해놓는 것입니다. 매도만 있고 재진입이 없는 전략은 사실상 장기 현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반등 후에는 수익률보다 비중을 확인합니다. 처음 목표가 QLD 80%, TQQQ 20%였는데 강한 반등으로 TQQQ 비중이 30%가 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좌가 올랐다는 기쁨 때문에 TQQQ를 더 사는 것이 아니라 목표 비중을 초과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TQQQ 일부를 줄이거나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을 QLD 쪽에 배분해 비중을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빠른 반등은 계좌를 회복시키지만 동시에 위험한 자산의 비중도 빠르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2020년에 끝까지 보유한 사람이 결국 이겼으니 앞으로도 무조건 보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가 가능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투자할 상품이 유지돼야 합니다. 투자 기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비와 투자금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레버리지 비중이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1억 원이 3천만 원으로 줄어든 계좌를 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2년 뒤 자녀 대학 등록금으로 써야 할 돈이라면 더 버티기 어렵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2020년 3월에 TQQQ를 크게 샀다면 가장 많은 돈을 벌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3월 23일이 바닥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8% 하락한 뒤 다시 20%가 더 하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2008년처럼 큰 반등 뒤 재하락이 반복될 수도 있었습니다. 2022년처럼 여러 분기 동안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QLD 중심의 정기 매수로 시장 참여를 유지하고 TQQQ 추가 매수는 미리 정한 비중과 금액 안에서 나누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자산이 1억 원이고 TQQQ 목표 비중이 20%라면 TQQQ 한도는 2천만 원입니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2천만 원, 한도를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으로 갑자기 높이면 그것은 분할 매수가 아니라 투자 전략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은퇴까지 10년에서 15년 정도 남은 투자자라면 한 번의 큰 수익보다 투자 계좌의 생존이 더 중요합니다. 2020년 4월에 15.2% 상승은 희망적인 숫자이면서 동시에 경고입니다. 시장은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끝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포가 모두 사라진 뒤 들어가려고 하면 가장 빠른 회복 구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0년처럼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TQQQ 비중을 무제한으로 높이면 다음의 긴 하락장에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20년의 교훈은 모든 폭락 뒤에 즉시 급등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완전히 나가지 않을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LD 정기 매수로 참여를 유지하고 TQQQ는 감당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 매수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비상금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이 계좌를 지켜주고 정기 매수가 반등에 참여하게 하며 비중 제한이 다음 하락장을 견디게 합니다. 예측보다 참여가 중요합니다. 수익률보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